일을 하는 순간에도, 친구분들과 노는 순간에도 갑자기 우울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신지요? 흥미와 즐거움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에 집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나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게 우울감으로 가지는 않죠. 이 우울하다라는 느낌,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연구진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라는 겁니다. 정말 이론도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잘 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요즘 이런 말 한 번쯤 해본 적 있지 않으신지요? 아, 나 요즘 너무 우울해.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일을 하는 순간에도, 친구분들과 노는 순간에도, 심지어 잠들기 직전에도 갑자기 우울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신지요? 최근에 이런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실제로 정말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최신 통계를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한국 트라우마 학회에서 전 연령층의 우울감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가셔야 되는 청년층에서 우울감의 정도가 가장 높았고요. 나이가 젊어질수록, 어려질수록 우울감의 정도가 더 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릴수록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우울감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건 비슷한 경험을 적게 했기 때문입니다. 누적된 경험이 많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경험이 많을수록 크기가 덜한 정도를 느끼죠. 게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 라는 것을 많이 경험한 나이 든 세대일수록 어떤 부정적 사건이나 좌절감 혹은 피로감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나아질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아무래도 좀 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연령대별 우울감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요. 이 조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점이 있죠. 모든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문제, 바로 피로감을 아주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식욕, 피로, 수면 문제와 같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아서 연료가 바닥난 그런 자동차와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에너지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인 그런 형태의 우울이라는 겁니다. 이 우울하다라는 느낌,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피로하면 우울감을 느끼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우울감은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 전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피곤하고 좀 지치고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게 우울감으로 가지는 않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훈련을 받았는데 2달 있다가 저녁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하나도 우울하지 않더라고요. 피로를 느낄 때 우울해지는 건 앞으로 이 피로가 풀려서 좋아질 거란 전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그런 전망을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뇌는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몸이 지친 상황에서 정신도 지칠 수밖에 없고 그 연쇄가 계속된다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우울함으로 어떤 행동까지 한다 하면 의학의 힘을 빌려야 할까요? 제가 이 질문의 포인트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우울함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때가 의학의 힘을 빌려야 할 때죠. 의학은 우리의 신체적 상태에 물리적인, 생리적인 변화를 직접적으로 주는 약물, 그리고 그에 준하는 처치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그때는 하드웨어 자체, 우리 신체라고 하는 하드웨어 자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의학적 방법이 동반되는 것이 적절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피로에서 오는 우울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많은 분들이 그때는 쉬어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체 얼만큼 쉬어야 좋은 걸까요?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UCLA 앤더슨 스쿨의 교수진이 함께 발표한 논문,
Having too little or too much time is linked to lower subjective well-being.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낮은 주관적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입니다. 우리가 쉰다고 할 때 생산적인 일을 열심히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걸 하는 걸 쉰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런데 이 연구는 그런 생산적 활동 없이 자유로운 시간이 5시간 정도를 초과하면 이젠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도 안 되겠지만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만족감을 느끼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5시간이라고 하는 물리적 길이에 꼭 집착하실 필요는 없죠. 연구진이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피로를 풀 때 중요한 게 횟수, 즉 빈도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쉬는 것보다는 길지 않은 시간이다 하더라도 자주 쉬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몇 번의 빈도를 가져야 잘 쉰다고 스스로 느낄 수 있고 인터벌, 즉 시간적 간격에 대해서 내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쉬어야 피로를 잘 풀고 만족감도 느낄 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약간 아쉽게 놀고 아쉽게 먹고 아쉽게 쉬어봐야 간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쉬움이라는 감정을 굉장히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잘 활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 없이 뭔가를 했을 때 그때는 다시 그 일을 해야 할 이유를 잘 못 느끼죠. 쉬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 없이 쉬었다? 그렇다면 다시 쉴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쉬었는데도 또 금방 피로감은 쌓이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할 별명도 없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노는 것도 쉬는 것도 너무 꽉 차게,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약간 아쉽다 싶을 때 멈춰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이런 아쉽다 싶을 때 살짝 멈춰주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암시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암시냐고요? 어느 정도 있다가 어떤 간격 후에 이걸 다시 또 해보고 싶은지 우리 뇌에게 그런 시그널을 주는 그런 연속을 혹은 사이클을 그려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로하고 더불어 심지어 우울하기까지 할 때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행동을 하면서 쉬든지 내가 일하는 시간 혹은 공부하는 시간에 취하지 않았던 그런 자세를 가져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또 때로는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자세를 바꿔줘야만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푼다면서 영화를 보거나 PC방을 간다. 여기는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왜? 일을 할 때와 비슷하게 앉아 있다는 거죠. 저는 열심히 컴퓨터를 켜놓고 일을 하다가 좋아하는 영화를 그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화면으로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가 재밌지가 않더라고요. 왜일까요? 제가 조금 전까지 일했던 그 자세 그리고 그 의자에 그대로 앉아서 그 재밌는 영화를 봤더니 저의 뇌가 김경일, 너 지금 일하는 중이야. 이게 신나? 저에게 그 신나는 콘텐츠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그 확률을 뇌가 스스로 알아서 떨어뜨리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 스트레스를 푸신다? 앉아 있으시면 안 됩니다. 서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정 안 되면 앉은 자세라도 바꾸면서 해야 한다는 거죠.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셔야 되는 일 두 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친구 만나서 술도 마시고 수다 떨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만날 때 정말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생기는 수많은 우울감들이 사실은 사람을 만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시험 성적이 정말 안 좋았는데 며칠 정도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게 낮은 시험 점수 때문에 우울한 건지 아니면 이 점수를 가지고 속상해하는 부모님과 옆에서 놀리는 친구들 때문에 내가 우울한 건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후자가 더 세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30만 년 동안 많은 진화를 했습니다. 문화는 엄청나게 발달했죠. 하지만 30만 년 동안 거의 진화하지 않은 게 있죠. 우리의 뇌입니다. 그냥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이렇게 초고도화되고 초연결화된 사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사람과 담을 쌓고 사회성을 포기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만나시더라도 그 전에 나에게 단 30분이라도 혼자 있으면서 나의 뇌를 식히고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난 다음에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순서를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죠. 세 번째, 가장 쉽고 단순하게 지금 당장 바로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심호흡하십시오. 우울할 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순환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울할 땐 지금 당장 심호흡부터 크게 하십시오.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복부보다 가슴으로 숨을 더 많이 쉽니다. 이런 호흡을 얕은 호흡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가슴 근육이 긴장에 조이면서 답답함을 느낀다는 거죠. 내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한 신체 반응이 바로 한숨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한숨 대신 일부러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주시면 뇌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고 사고력과 판단력이 더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정말 일원도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잘 하지 않으시잖아요. 우울감을 느낄 때 그걸 빠져나오고 싶다고 생각하시면서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바뀌질 않잖아요. 내 기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뭔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땐 가장 쉬운 심호흡부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산책, 운동, 그리고 주무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럴 땐 이 방법이 좋네, 이럴 땐 이런 사소한 행동이 나를 살짝 우울감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네, 약간씩 효과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쌓아가야 되는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살짝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이런 여정, 이런 탐색의 과정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많이 불안해요. 이유 없이 화가 나요. 여러 가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걱정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이야기는 불안입니다. 왜 불안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불안을 느낄까요? 그리고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없앨 수 없는 것일까요? 아무 일 없는데 불안과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불안감 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저만 불안한 걸까요? 불안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혹은 어떤 안 좋은 일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왠지 모를 느낌으로 인한 초조함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 사람의 심리학자로서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불안은 당신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겁니다. 왜일까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동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립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로 인해서 불안하다면, 이 불안, 초조함, 떨림, 이런 것들이 나만 느끼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컴퓨터에서 늘 돌아가던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에러 메시지를 넣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재밌는 건 거의 똑같은 문장으로 질문과 정보들이 쭉 검색돼 나오니까 아직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읽기도 전에 불안이 진정되고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왜냐? 나 같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서 출발한 Patient Like Me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Patient, 환자죠. Like Me, 나 같은 환자들인 거예요. 처음엔 특정한 한 질환으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이제 이 Patient Like Me에 가면 정말 다양한 질환에 해당하는 분들이 나와 비슷한 증상들 혹은 나와 비슷한 치료의 과정들을 공유하면서 환자가 이 질병은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구나, 그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인 힐링감을 같이 가지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안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기능이 있습니다. 내일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불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학점이 좋은 학생들과 별로 좋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해보면 근면성에서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학점이 좋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불안이 적정한 수준으로 더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불안을 없애야지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잘 지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팬데믹 때 정말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불안을 토로하시죠. 그리고 그분들과 직접 대화를 해보면 무엇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는 양은 의외로 굉장히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을 적절하게 유지하게 만들고 나의 에너지를 좋은 곳에 쓰게 만들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바로 팩트.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최근에 CNN의 한 앵커가 말이 안 되는 소식들로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오죽했으면 Fact First 이라고 하는 문장을 적힌 의상을 입고 출연을 했는데 이게 품절템이 됐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객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불안은 사실로 해소되고 분노는 진실로 해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불평등입니다. 자, 어떤 게 불평등한 걸까요? 일본에서 많이 관찰됐던 사례들인데요. 별 문제가 없이 잘 살았던 부부인데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난 다음에 부인의 행복의 정도, 삶의 질의 정도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남편이 당신에게 잘 못했나요? 아니요, 평탄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난 다음에 부인의 행복이 올라가는 이런 경우들이 다수 발생했냐는 겁니다. 면밀하게 연구를 해보면 바로 불평등한 관계였음을, 또 그걸 서로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불평등하다는 건요, 단순히 빵을 2개 먹고 다른 쪽은 4개를 먹는 것만 불평등한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불평등은 서로 상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불평등으로 인한 불안의 요소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강한 편이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겠죠. 내가 실직을 했거나 집안에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잘 안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덕일 수도 있고 따뜻한 배려일 수도 있겠지만 더 큰 불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고요.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불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느끼게 만들어주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의의 재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확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불안이 많은 경우, 이럴 땐 내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예고가 되어야 됩니다. 밤 10시까지 갈게 라고 얘기해주면 예고가 되고요. 그리고 이 예고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훨씬 더 예측을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넌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 기업에서든 가정에서든 이런 얘기는 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팬데믹 상황처럼 불안이 더 강하게 거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예전에 어떤 경기에 뛰기 전에 제가 불안해하고 있더니 친구가 야, 나도 불안하다 야 이랬더니 저는 오히려 훨씬 힘이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불안을 없애고 싶다면, 불안을 많이 완화시키고 싶으시다면 일어난 사실뿐만 아니라 감정의 사실도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긴장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건 나의 긴장과 나의 두려움을 부인하는 일일 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저는 면접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긴장 푸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맙니다. 팬데믹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는 불안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나의 불안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상태를 보여줬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과연 나의 불안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 불안해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고 야 나도 불안하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너 언제 불안하냐? 뭐 때문에 불안해? 이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같이 감정이 솔직해졌으니 이제 훨씬 더 자질구레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밀가루 한 덩어리를 반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으니 약간 불안하죠. 그런데 이 밀가루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한 20% 정도의 덩어리로 만두 10개를 만들었다면 이제 나머지 80%로 만두 40개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 이 큰 덩어리라고 하는 불안에서 자질구레한 구체적인 몇 가지를 떼어내서 서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나머지 80%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 상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 팬데믹 시대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불안은 모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불안은 우리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불안해서 불안을 없애고 싶다면 누군가와 만나서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내 불안 그리고 그의 불안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적당한 수준의 불안은 아주 적당한 수준으로 가득 차 있는 자동차의 연료와 같은 거예요. 지금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내가 아직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말씀드린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그리고 실증해낸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의 불안과 잘 지낼 수 있는 혹은 나의 불안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이 불안을 대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